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형식, 그런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단극 체제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힘을 휘두른다. 그러면 일방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다극 체제다, 멀티폴라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다자주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극 체제는 다자주의랑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단극 체제는 제 말하자면 일방주의랑 짝꿍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해오잖아요. 또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는 단극 체제인데 다자주의 그런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제가 나오게 되기까지의 서방 내부의 걸림돌이 사실은 프랑스,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2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요 화면까지 보시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레그 폴링이라고요.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죠.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답니다. 여기서 이미 2월 초에 나온 글 그대로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새 아주 여기가 잘 나가는 데인데 거기 이제 동남아시아 국장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는 끝났다. 유니래터럴리즘은 끝났다. 이제는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이 엄청 커진 멀티래터럴리즘의 시대가 됐다. 그런데 이게 단극 체제란 말이에요. 유니폴라라고요. 이 지향점이 이때 이 단극은 미국의 물리적 힘을 중심으로 한 단극이 아니라 미국이 섬기고 전파하는 가치 체계와 국제 질서를 뜻하는 거죠.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예를 들어서 Human Rights 뭐 이런 것들이죠. 자유 그다음에 시장 경제 뭐 이런 것들이죠. 세계 시장 경제. 그러니까 단극 체제인데 지향점이 그런데 움직이는 방식은 다자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극 체제 다자주의,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이라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U.S. wants to deepen interoperability with these partners and help them become more capable allies themselves so that in any future contingency, whether it's the South China Sea or the East China Sea or Taiwan or something else that we haven't even imagined yet, the U.S. has capable, modernized partners who can stand with i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unipolar moment is over. And the U.S., its greatest strength is its alliances and its partnerships. It cannot do this stuff alone.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지정학 이제 그 브레인들이 이제 도달해 있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극 체제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섬기는 또 미국이 그동안 애써온 그러한 국제 질서를 지향한다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다자주의예요. 그래서 단극 체제 다자주의라는 이런 그 혼종 혹은 하이브리드가 생겼다. 그것이 지금 밀고 나오고 있다. 이 등장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철이 없다라고 썼어요. 사실은 제가 개꼴통이라고 썼다가 이거 너무 뭐 표현이 좀 사나워서 철없다 프랑스. 이 프랑스를 보고 있으면 제가 왜 느닷없이 프랑스를 얘기하냐. 이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이런 데들이 일본 요새 확 돌았지만 이게 여기가 다극 체제 얘기하거든. 멀티폴라리티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좀 흑역사가 좀 빵빵합니다. 네. 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흑역사를 잠깐 보죠. 이 북아프리카에는 프랑스 식민지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세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사헬 지역
그러니까 사하라 남쪽을 끼고 있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살피면 대개 이제 4번이 모리타니아, 5번이 세네갈, 6번이 말리, 7번이 기니아, 8번이 아이보리 코스트 혹은 코트디부아르라 그러죠. 그게 아이보리 코스트란 얘기죠. 코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9번이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10번이 베냉, 11번이 니제르, 네, 뭐 12번 가봉도 들어가요. 사실은 프랑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봉의 그 장기 집권한 패밀리죠. 봉고 대통령. 그 집안이 그러니까 누구야 저기 그 드골 때 프랑스에서 사실상 임명된 수상인가 뭐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했고 그 집이 그래서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저기 노란 띠를 눌러놓은 데가 이제 사헬 지역이죠. 그 사하라 사막 남부에 굉장히 건조한 데인데 여기와 서아프리카는 아직도 프랑스의 경제적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 부역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추축국,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싸운 그 역량과 싸움의 기여도를 보면 장개석 중국의 뭐 발끝에 때도 못 미쳐요. 그냥 드골이 이끄는 망명 정부가 있었을 뿐이지 프랑스 자체는 북쪽 절반은 나치에 의해서 직할 통치당했고 남쪽 절반은 나치의 괴뢰 정부인 VC 정권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역 국가예요. 제2차 대전 때는.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식민지를 내놓을 뜻이 없는 거야. 영국도 내놓고 다 자발적으로 다 내놓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알제리에서 7년에 걸친 비극적 충돌로 100만 명이 사망하죠. 그러니까 비극적 충돌이 알제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뭐 유혈은 덜하지만 튀니지나 모로코도 있었습니다. 튀니지나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니지는 나치군 이탈리아군과 싸울 때 튀니지 독립 세력이 반나치 반이탈리아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전선이 갖춰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나 버렸어요. 유혈 조금만 일으키고. 모로코는 저게 지브랄타 해협을 마주보는 데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뒤에서 많이 그 독립과 안정화를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도 유혈이 크지 않았어요. 알제리는 부존 자원이 많잖아요.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프랑스가 손을 안 놨다고요. 알제리를.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도 한 5, 6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서아프리카 남쪽으로 가면 명목상 독립시켜 주면서 프랑스가 이제 집권 세력을 사실상 임명하는 방식이 됐죠.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 가면 지금도 그 프랑스의 아프리카 프랑이라고 불리는 화폐를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프랑에 대해서 프랑스가 환율을 좋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프랑스의 신식민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나라들이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발전이 안 되죠. 일종의 시장 체제 바깥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좀 악질적이다 혹은 저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북아프리카는 이게 아랍권에 속하죠.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보시지만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전부 유혈 과정을 통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중에 알제리는 제대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초원지대 사헬이라 그러죠. 아주 건조한 초원. 그걸 사헬 지역이라 그럽니다. 사헬과 서아프리카 나라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기들은 이제 60년 뭐 다 이래요. 대개는 기니아가 좀 빠르고요. 58년. 예. 프랑스의 이런 그 신식민주의 게임은
아프리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도차이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인 게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 사이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의 똘똘한 청년들, 남성 청년들을 한 10만 명 정도 프랑스로 데려가서 이 전시 노동자로 썼다고요. 뭐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때 프랑스가 원래 공산주의가 강하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전시 노동자로 일한 이 1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 훈련된 공산주의 청년 세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붙게 되죠. 왜 붙게 되냐? 제2차 대전 말에 미군 OSS, CIA 전신이죠. 그땐 CIA 없었고 OSS는 베트민이 주도하는 독립을 권고를 했습니다. 베트민이 이제 프랑스의 그 부역 세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일제가 황제를 세웠으니까 그 베트민은 거기에 대해서 싸웠고, 그래서 베트민이 주도하는 독립을 권고를 해요.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런데 프랑스가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베트민을 불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베트민이 뭐 그때는 아직 중국이 적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죠. 뭐 해양은 끊겨 있고, 그래서 1949년까지는 저강도 전쟁을 해요. 그러면 중국의 그 공산혁명 진행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가 큰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면 프랑스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 및 소련으로부터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베트민이 월맹 세력이 그걸 받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전에 털었어야 되잖아. 통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1949년 중국이 적화되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정규군 대 정규군급의 전쟁이 돼버려요. 베트민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 프랑스가 작살나죠. 작살나죠 거기서. 그러면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은 베트민이 다스리는 월맹이 나오고 남쪽은 또 프랑스가 해서 그 일제 때 부역한 왕인가를 세웠는데 그 수상이 그걸 쫓아내버리지. 그게 고딘디엠이죠. 남쪽은 그러니까 월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서 또 공산 세력이 튀어나오면서 월남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식민지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이스하게 관리해 가면서 해방시켜 줄 거냐 이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내 식민지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서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프랑을 그 화폐로 쓰는 그 서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그런데 이제 이게 요새 이제 터진 거죠. 제가 언제 슬쩍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프랑스의 마지막 이게 신식민지가 이 사헬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급진 이슬람 세력과 러시아 용병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 7월, 작년 7월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군부가 친러로 돌면서 쿠데타 일으킨 군부가 장악을 했죠. 그런데 니제르는 프랑스에 우라늄을 공급하는데요.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 엄청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날아간 거예요. 프랑스 우라늄의 한 60, 70%가 니제르산일 거예요. 그리고 말리도 여기도 이제 그 반프랑스 세력이 잡았고요. 부르키나파소도 반프랑스 세력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9월에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사헬 국가연합 Alliance of Sahel States AOSS라는 애를 만들어요. 이게 반프랑스예요. 친러고.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프랑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벽돌색이 이제 사헬 국가연합 이게 친러 쪽이죠.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이 바다를 면한 데 중에선 이 저기 보라색 유일하게 기니아가 여기를 지지해요. 그리고 나서는 사헬 국가연합을 다 반대합니다. 세네갈, 감비아, 기니아비소, 프렌치 기니아 말고 기니아비소, 그다음에 시에라리온, 그다음에 리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여기는 다 사헬 국가연합을 반대해요. 현재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말리가 이제 골 때리는 나라인데 이 말리가 실제로는 이 분리주의 아자와드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막과 아주 건조한 초원에서 살아가는 아주 타프한 종족인데, 이 말리 일부가 여기 핵심 근거지죠. 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 분리주의 아자와드 세력이 지배하는 지역이고요. 흰색은 또 뭐냐? 급진 이슬람 JNIM입니다. 이 급진 이슬람 세력은 이제 니제르도 좀 들어가 있고 부르키나파소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자기 근거지가 말리기 때문에 제가 말리에만 표현했습니다. 말리는 이건 이미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치 세력이 세 개인 거라. 저 알카에다 성향의 급진 이슬람이 통치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 아자와드가 통치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 친러 성향의 철권 권력이 통치하는 지역도 있고. 개판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니까 이제 마크롱이 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게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착해지어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너 용병이랑 현지인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서아프리카 뒤집으면 너 러시아가 우리는 임마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인 보낼 거야 자식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철이 없는 거죠. 예, 철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 2023년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리 주문 수주액이 프랑스의 2배가 훌쩍 넘죠. 한 3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그 방위 산업을 갖고 있죠. 프랑스의 무기, F 무기와 방위 산업은 새끼 헤게몬 게임을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한국은 자주국방 K 무기를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를 한미동맹을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쌍지렛대를 쓰잖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쌍지렛대로 써가지고 우리는 중국, 북한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것에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어깃장을 놔야 되니까 독자 무기 체계로 쫙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프랑스는 차기 전투기 개발 능력이나 개발 여력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내세우는 무기들 보면 이게 다 이런 새끼 헤게몬 게임을 위한 거예요. 라팔 전투기.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베스트로 꼽히죠. 예. 예. 라팔 전투기. 예.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이제 탈레스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아마 이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이 탈레스가 많이 했을 겁니다. 탈레스가 그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해양 무기 솔루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BAE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프랑스의 탈레스입니다. 이 선박에 그러니까 함정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군사용 항공 엔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죠. 스네크마. 예. M88 엔진 저게 이제 라팔에 들어간 엔진이죠. M88 엔진. 네. 그래서 프랑스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새끼 헤게몬 게임을 위해서 프랑스 무기, 프랑스 방위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게 벽에 와 있죠. 이미 프랑스 혼자서 이런 새끼 헤게몬 게임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또 무기도 프랑스 혼자서 이게 갖고 놀아가지고 이게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갖고 그래서 프랑스 샤를 드골호 그 항공모함 이런 건 아주 그냥 만들어놨다가 지금 골 싸매고 있습니다. 영국도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때문에 무지하게 골 싸매고 있거든요. 이거 없애지도 못하고 운영하지도 못하고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항모 좋아하시는 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또 참 그래요. 이 프랑스가 이제 중국과 친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만나면 칭찬을 많이 들어요. 2022년 4월에 만났을 때 시진핑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프랑스는 말이에요. 그 전략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나라. 참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고 그랬고 2023년 4월에 마크롱 본인의 고백이죠. 프랑스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진심인 나라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외교부 홈피에 나온 거 보면 마크롱은 유럽의 독립적 외교 정책과 전략적 자주성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다. 마크롱은 대결, 분열, 블록 대립을 지향하고 편가르기를 지향하며 주요 국가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와 안정을 추구하는 지도자이다. 얼마나 철이 없길래, 얼마나 개꼴통이길래 중국으로부터 저런 칭찬을 받냐고요. 자, 그렇게 참 개꼴통 혹은 철없는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다극 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열강이, 서방 열강이 프랑스가. 독일도 많이 다르지 않죠. 예, 이 숄츠는 상습적 확신범입니다. 숄츠는 중요한 자리에서 세계는 다극 체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 날 것 같다라고 알려진 상황이에요. 이미 2월 중순이니까. 그때 이미 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는 다극 체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1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때 다극 체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그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체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서방이 아닌 열강들이 존재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다극 체제라는 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sind, für diese Ordnung einzutreten und sie weiterzuentwickeln.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화요일 날 그 숄츠와 시진핑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저께. 거기서 참 굉장히 애처로운 걸 했습니다. 예. 독일은 이 좌우 연타를 맞아서 지금 경제 침체가 극심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끊기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장들이 거의 뭐 폐업 비슷한데 내몰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스프 같은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 같은 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침체에 의해서 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기업이 엄청 진출해 있는 데잖아요, 독일이.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이 침체하고 지금 중국이 3월 달에 작년 3월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고. 우리는 한 2, 3% 늘었는데, 우리가 한 3%쯤 늘었는데 중국은 감소했어요. 수입은 더 감소하고. 그래서 이 중국 침체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좌우 연타를 맞으니까 지금 독일이 정신이 없어요. 아마 올해 마이너스 성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업가들을 잔뜩 데리고 이제 중국을 가니까 이 독일 국영 방송에서 우리 독일이 지금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저렇게 기업가들을 잔뜩 데리고 중국을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첫 문장입니다. Partner, systemic rival, and competitor. That is how the German government describes its official stance on China. But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in practice? 네, 그러니까 중국을 두고 뭐 어떨 때는 파트너라 그러고 어떨 때는 체제 경쟁자, 체제 라이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가 사냐, 서방 체제가 사냐, 그런 체제의 생사결을 결정하는 그런 관계, 적대적 관계. 어떤 때는 뭐 경제 경쟁자. 이렇게 중국을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독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가 중국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이 프로그램의 앞부분에서. 이번 숄츠 방중을 두고.
참 정신실종 상태죠. 예. 2023년에 독일의 대중투자는 역대 대중투자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참 지금 중국에 거덜나고 있는데 중국 투자에 몰빵을 하고 있어요. 저것도 웃겨요. 둘로 갈라져 있어요.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추세고요. 시멘스, 바스프, 제약회사 바이엘 이런 데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 큰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늘려가지고 대중 투자가 역대 최고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숄츠는 대기업 총수를 우르르 끌고서 방중을 한 거예요. 물론 폭스바겐은 안 따라갔습니다. 침 뱉고 안 갔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어저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숄츠는 우리는 중국을 디커플링하고 싶지 않다. 우리를 디커플링으로 내몰지 말아달라. 그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러니까 숄츠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중국을 달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너희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무역정책 펴고 공격적인 무역정책 펴고 그런 식으로 군사지정학적 도발 일삼으면 우리 너희 버릴 수밖에 없어 라는 경고를 하고 그런 아주 미묘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 그것이 먹혀들어서 중국이 처신을 할까요? 먹혀들을까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일의 이런 근성은 언제 확실히 보였냐? 제가 이거 얼핏 언급은 했는데 그림은 안 보여드렸잖아요. 전후 최악 독일, 일본의 공동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1981년부터 벌어진 시베리아 가스관 사건입니다. 1981년 도이치방크 일본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서북 시베리아 가스전 야말 지역에 우렌고인가 그런 지역의 가스전과 유럽을 연결하는 5,000km, 3,000마일 파이프라인 연결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열받아 갖고 1982년 6월에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폭격을 한 게 아니라 이 가스가 이렇게 파이프를 흐를 때 그 압력을 가압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 가스가 흘러가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해킹을 해서 트로이 목마를 심어서 그 소프트웨어, 그게 캐나다제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게 오작동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상 늦어졌죠, 그게. 그게 1982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이건 때 보좌관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NSC 출신일 거예요. 국가안보회의의 출신일 겁니다. 토마스 리드의 책 At the Abyss, 심연 앞에서 그러니까 냉전의 비밀스러운 역사라는 부제를 가진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뭘 보여주냐. 이 시베리아 가스관에 도이처방크가 총대를 메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로 일본 수출입은행이 끼고 독일계 기업과 일본계 기업이 해서 지금 러시아도 아닙니다. 소련이고요. 미소 대립이 어마무시하게 진행할 때고요. 그때 아프간 전쟁 진행할 때거든요. 아프간에서 소련군들이 아프간인 잡아 죽일 때예요. 그 상태에서 5,000km짜리 저 가스관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일본의 어떤 탈이념, 몰같이 경제동물 근성, 독일과 일본의 탈이념, 몰같이 경제동물 게임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단극체제 다자주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참 이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알려면 이런 흑역사들을 좀 알아야죠. 자, 이제 일본의 흑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청년만 보면 가슴이 찡해서 짠하고 혼한 말로 돕고 싶어지네요. 예, 그거죠. 예.
원하시면 고향에 가셔야지. 뭐 이거죠. 그래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무려 10만 명이 북송됐죠. 저는 이건 반인류 범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체제인지 알고 보낸 거거든. 언젠가 좀 세상이 편해지면 이거 한번 일본을 좀 고소고발을 해야죠. 예, 반인류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안 좋은 게 10만 명이면 그 지인들이 그 굶어 죽지 말라고 1년에 5천 달러씩만 보내줘도 매년 5억 달러가 꼽히는 거예요. 매년 5억 달러. 그러니까 뭐 김대중의 햇볕 퍼주기 빨대 정도가 아니야. 문재인 빨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이건 누가 했냐. A급 전범에서 기사회생한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가 그 당시에 그 외교장관 할 때 했죠. 네. 수상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그 여러 가지 그 꾀가 많고 여러 가지 그 기상천외한 수법을 써서 쇼와의 요괴라고 부릅니다. 쇼와 시대가 이제 그 메이지 뭐 그다음에 쇼와 지금 뭔가 헤이세인가 뭔가 그렇죠? 예. 그 일본 덴노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쓰죠. 그 시대 이름을. 더 가증스러운 건 인도적 조치라는 명분을 내걸었어요. 고향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셔야죠. 선택하시면 가셔야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직접 안 하고 일본 적십자사를 내세웠습니다. 적십자사를. 또 부뚜막에는 뭐 후다닥 올라갑니다. 미중 간에 이제 그 라프로시망,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1972년이 닉슨 모택동 회담이고 아직 미중은 수교를 안 했어요. 미중 수교는 카터 때 하죠. 79년에. 1973년에 중공과 수교를 합니다. 아마 서방에서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당시에 중공은 아직 저기 이 사진 왼쪽처럼 문혁의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죠. 1975년에 월남이 패망을 하고 아직 통일 월남이 만들어지기 전에 북부의 월맹과 수교를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월남 뭐 그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저렇게 미군 헬기 타고 도망 나가거나 미군 배 타고 도망 나가거나 못한 사람은 잡혀 죽거나 그거 견디지 못해서 보트피플 타고 튀어나오다가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해적한테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사람만 보트피플 사망자만 100만 명이잖아요. 그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들이에요. 아직 보트피플까지는 등장 안 했지만 바로 수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 탈이념 몰같이 경제동물 이 패턴은 무지막지해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요. 이란에서 혁명이 나가지고 이제 뭐 제2차 오일 쇼크 터지고 1978년인데 영해관리법을 만들어서 거기 부관에다가 해갖고 이 스가루 해협, 그러니까 스가루는 이제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이죠. 또 큐슈 남단에 있는 해협, 어느 섬에 돌아가는 해협, 뭐 이래. 그 스시마 해협.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초크 포인트들이죠. 여기 막으면은 바닷길이 막히는 그 해협들의 영해를 축소를 합니다. 뭐 한 5km 정도까지로 축소할 거예요. 원래 12해리 한 20km 좀 넘을 때를 국제법상.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일본 배만 드나들던 데가 이제 뭐 소련 배, 중공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일본은 뺑뺑뺑뺑 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일본 위협한다고 소련, 중국 배들이 저렇게 뺑뺑 돌았어요. 야, 니들이 영해 축소해놨잖아. 그래서 근데 뭐 일본을 뺑뺑 도는 건 좋은데 동해를 말하자면 그 놀이터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도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협의를 해야지. 뭐 그 한국이랑 뭐 협의할 거 있어. 걔들 뭐 이제 나라 망할 것 같은데 협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쇼도 잘 부리죠. 예.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중국 군기 잡기에 나서겠다, 뭐 코드 같은 거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관점이에요. 한국에 대한 구도가 없어요. 한국을 어떻게 끌어들여야겠다는 구도가
일본 코드에 놨어. 코드 리스트 자체에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베 때 중거리 타격 능력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한판 붙으려면 중거리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놓고 이걸 어찌하오리까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베 때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아베가 중간에 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 10몇 년 했는데 뭐 일본이 맘먹고 만들려면 뭐 2,000km, 3,000km 가는 미사일 못 만들겠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건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야 허겁지겁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시의 요번에 미 의회 합동 연설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참 뽕밭이 바다가 됐구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허겁지겁 나오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연설 또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연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시의 그 의회 합동 연설이 이제 주목할 점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러니까 냉전 이후의 시대, 냉전 이후에 뭐 중국 러시아랑도 잘 지내면 돼. 뭐 걔들이 결국 착해질 거야. 이런 착각에 지배했던 시대, 포스트 냉전 시대 끝났다.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신냉전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막는 데에 미국과 함께 하겠다. 즉 중국의 마수가 동남아로 뻗치는 걸 잘라내는 데에 미국과 함께 하겠다. 그동안 미국이 정말로 혼자서 부담을 지고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해 오느라고 개고생한 거 안다. 너무너무 고생이 심해서 미국 안에서 고립주의, 트럼피즘 풍조가 강력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혼자서 그 모든 부담을 져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됐다. 우리 일본이 도모다치로서 미국 옆에 서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김현철 서울대 무슨 국제대학원 여기 좀 이상한 교수들 많아. 그 조무슨 교수도 그렇고 김 교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미국을 반중으로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서 미국과 중국을 전쟁을 붙여가고 대립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떡고물을 챙기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 막 그냥 뭐 좀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 멍사 모르고 미국이 중국과 대립한다니까 맨 앞장서서 잘난 체하고 나섰다가 깨죽나게 두들겨 맞고 한반도가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의 떡고물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 박고 어떻게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쐐기 박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교수님으로 보이는 거지. 착각이 크든지 아니면 뭐라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굉장히 어두운 배경을 갖고 있든지 모르겠어요. 김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